오늘은 먼저 그 한국 철학이라는 게 뭐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한국 철학의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좀 그 만들어서 나눠드린 그 도표를 가지고 흐름을 좀 전체적으로 보고, 그리고서 이제 그 또 하나 나눠드린 거는 단군 신화 내용이 돼 있는 겁니다. 단군 신화 내용이 두 쪽으로 돼 있죠. 두 쪽으로 돼 있는데 글자가 작은 거는 최남선 선생이 편찬한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글자가 크게 돼 있는 거는 이승휴라는 분이 그 만들었던 제왕운기라는 데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단군 신화를 다룰 때 그 두 부분의 내용, 사실은 그 두 부분의 내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 두 부분의 내용을 좀 비교해 가면서 우리 어떤 사상 체계의 가장 그 뿌리가 될 수 있는 단군 신화 부분을 좀 먼저 보는 것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중에 그 좀 따로 교재를 정하진 않았는데요. 교재를 정하진 않았고 책으로 좀 더 참고해서 보시려면 요거는 지금 갖고 계신 그 책인데, 요거는 제가 지난 2월에 나왔죠. 한국 철학 에세이. 그래서 그 오늘 얘기하는 부분도 이 안에 좀 담겨 있고, 그리고 불교하고 그 유교 부분하고 그래서 사상가들 중심으로 해서 쭉 써나간 책입니다. 이 책 또는 그 한국 사상의 심층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 33분의 논문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논문들을 모아놓은 건데 그 책은 단군 신화에 대한 논문, 무속에 대한 논문, 불교, 도교, 유교에 대한 논문들, 한국 근대의 신흥종교에 관한 논문들까지, 그래서 한국 사상의 심층이라는 제목입니다. 조명기라는 분 이외에 그 여러분들의 논문들이 모아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로서 서설에 해당하는 말씀을 좀 더 먼저 좀 드리고, 그리고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신화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철학이라는 게 뭘까? 한국 철학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죠. 한국 철학을 배우거나 한국 철학을 연구하거나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중국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미국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나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과 한국 사람들이 한국 철학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제가 학교에서 그 영문과 학생들한테 가끔 그쪽 학생들이 제 강좌를 들어오거나 그러면 교양 과목 특히 그런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문학이나 뭐 중국 문학 쪽도 마찬가지고 외국 문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만약 영문학을 공부해서 영미문학을 공부해서 영미문학의 발전을 위해서 영미문학을 공부한다. 이러면 그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사실은 영미문학을 위해서 영미문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문학을 위해서 영미문학을 공부한다고 얘기에 맞겠죠. 영미문학을 통해서 영미의 문화를 이해하고 결국 그것들을 들여다가 우리 문화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드는 것, 그런 목적 아래 한다면, 예전에 지난번에 이제 서울대에서 정년 퇴임하신 분이죠. 서울대 영문과의 백낙청 교수. 백낙청 교수가 조금 이상한 상인데,
심산이라는 분을 기념한 심산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 심산이라는 분은 성균관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분인데 저분을 기념하는 상을 받았어요. 저 상은 아마 제 알기에 성대 출신 교수들, 성대를 나온 성대에 있는 교수들 이 당신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주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상소감을 발표를 하셨어요. 수상소감을 발표를 하시고 나중에 그걸 당신의 책 속에 수상소감을 넣었는데요. 저 기념되는 심산 김창숙이라는 분은 저기 충청도 서해안 저쪽에서 태어나서 아주 보수적인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났던 분이고 나중에 조선 말기에 성균관에 들어가서 공부했던 분이고 아주 보수적인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다가 나중에는 파리 장서 사건에 연루가 됐고 그리고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 하기 시작했고 해방 후에는 들어와서 이승만 반독재 투쟁 쪽에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고문이나 이런 후유증으로 거의 안진뱅이가 돼서 총장을 할 때에도 비서가 업고 댕겼다고 제 들었는데 그래요. 어떻게 보면 보수 유학자였고 그리고 독립운동가였고 민주투사였던 셈이고 이런 분을 기념하는 상이에요. 근데 백낙천 선생이 수상소감의 첫머리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통 유학자였던 심산 김창숙 선생이 살아계셔서 영문학자인 내가 지금 당신을 기념하는 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뭐라고 그러실까? 이러고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마 좋다고 그러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은 내가 영문학을 했다고 해서 주는 상이 아니라 내가 민족문학을 했다고 해서 주는 상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백낙천 선생은 영문학 공부에서는 중심이 될 수 있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으셨고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상당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레벨이고 하지만 그분이 영문학을 한 이유는 영국이나 미국 문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문학을 위해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조금 다른 얘기로 한다면요. 서양 사람들이 또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철학을 공부할 때에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국 철학은 한국 철학을 공부하거나 한국 철학을 좀 더 알거나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수단. 한국 철학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의 사유의 심층 밑바닥을 이해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한국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해서 좀 더 많은 물건을 팔거나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게 가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한국 철학을 이해하거나 한국 철학을 좀 더 알아간다는 것은 이건 수단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한국 철학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목적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뭘 한국 철학이라고 할 것인가, 어떤 것을 한국 철학이라고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어떤 심포지움을 하는 자리에 제가 논평자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새로운 세계 한국 철학 이런 주제였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때 발표를 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 땅에서 한국말로 하는 철학은 다 한국 철학이다. 저는 이런 식으로 반론을 제기했죠. 지금 식사를 하는데 앞에 중국 음식, 일본 음식, 스파게티, 돈가스 다 놓고서 우리가 먹고 앉았다면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먹는 음식 다 한국 음식이라고 해야 되겠냐?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주 넓게는 방금 말드렸던 얘기처럼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하는 철학은 다 한국 철학이라고 그러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정반대로 아주 좁겠요. 밖에서 들어온 거 다 빼자. 순수하게 우리에게 있었던 것만 한국 철학, 한국 사상이라고 그러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밖에서 있는 거 다 빼면 뭐 빼야 될까요? 밖에서 들어온 거 다 빼면. 유교, 이거 밖에서 들어왔죠. 불교, 밖에서 들어왔고요. 뭐 노장, 도교, 다 밖에서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빼자.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을까요? 그랬을 때 이제, 이건 사실은 좀 국수주의에 가까운 주장일 수 있는데, 그랬을 때 남는 거는 뭐 신화, 또는 무소, 뭐 화랑도, 이런 고유 사상, 이런 것만 한국 사상이라고 그러죠. 한국 철학이라고 그러죠.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제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런 것들 당연히 얘기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런데 사실은 이쪽으로 가면 나중에 뒤에 또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료가 거의 없어요.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상으로 부풀려서 잘못하면 굉장히 주관적인 아주 극단적인 민족주의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것들 분명히 밖에서 들어왔어요. 밖에서 들어왔지만 오랜 과정을 거치면서, 오랜 과정이라는 걸 거치면서 우리화한 것, 우리 것이 돼가는 과정을 거친 것. 우리 것이 돼가는 과정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거냐면, 옛날이었든 지금이든 당시의 현실을 고민하고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유체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그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으로까지 돌아 나올 수 있었다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똑같은 유교인데 중국 유교, 일본 유교, 한국 유교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중국 불교, 인도 불교, 일본 불교와 다른 한국 불교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고, 실제 우리화하는 과정,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철학의 범주 속에 들어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철학의 범주 속에. 사실은 우리화하는 과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서양 철학들, 나중에 이제 당군신화, 무속을 다루면서 잠깐 연세대학의 신학과 교수로 계셨던 유동식 교수 얘기도 잠깐 좀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그 유동식 교수 같은 경우는 무속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신학자면서 목사님이면서. 그러면서 그분의 지론은 뭐였었냐면, 한국 무속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 기독교 뿌리 내릴 수 없다. 그런 지론을 가지셨던 분이에요. 실제 기독교도 또는 서양 철학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 한국 현실에서의 문제점들을 고민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으로서의 사유체계들을 만들어내고 해답들을 만들어내보려고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비로소 먼 뒤에 우리화가 돼갈 것이에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냥 뭐에 그치냐면요, 독일의 암개 철학자가 주장한 이런 독일 철학이 있었어, 또는 중국의 어떤 철학자가 주장한 그런 철학이 있었어로 그치는 것뿐이죠. 자, 제가 아까 유가불가 도가 같은 경우들은 이미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속에 들어왔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불교를 좀 예를 잠깐 좀 들어볼까요? 불교 예를 좀 잠깐 좀 들어보면, 이건 많이 보셨죠? 이거 무슨 부처인가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 석굴암 부처입니다. 이게 너무 좀 인쇄된 게 덜 좋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석굴암 부처는 전에 보셨죠? 석굴암에 있는 부처. 예, 이건 석굴암 부처입니다. 좀 표정을 좀 봐보세요. 표정을. 석굴암 부처 봤었던 표정을 좀 연상해 보세요.
이것도 부처입니다. 젊은 시절의 부처를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요건 어디 거냐면 일본 겁니다. 일본. 이것도 지금 일본 겁니다. 이건 부처는 아니고 나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정을 좀 보시라고 그랬어요. 표정을. 이게 중국 거를 제가 제대로 좀 좋은 걸 못 찾아갖고 중국 걸 제대로 좀 좋은 걸 못 찾았는데 이 옆에 있는 부처 이게 제대로 잘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나중에 다른 걸 찾긴 했는데 그걸 제가 오늘 못 갖고 왔는데 요거는 운강이라는 데 있는 윈강이라는 데 있는 그 석굴 돌로 된 그 판에서 만들어진 거대한 부처입니다. 이건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설명으로 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좀 잘 보이는 요 두 가지 요렇게 좀 비교를 해볼까요? 초크란 부처하고 일본 부처 내지는 나한하고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닿는 느낌이요. 사실은 좀 한번 직접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요거까지 한번 같이 보시면 큰 특징이요. 대개 이건 미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만 큰 특징을 불교 미술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한국 불교의 특징을 한자로 표현할 때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이게 한국 불교의 특징이래요. 뭐 자비, 자애, 인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잡니다. 이게 한국이에요. 일본 불교의 경우를 이런 말로 한자로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될까요? 거기 표정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아까 나한 얼굴 모양이 어떻죠? 나한의 얼굴 모양이 환한 얼굴. 그래서 몹시 찡그린 표정이에요. 그 젊은 시다르타, 젊은 부처의 표정 어떻습니까? 무표정이에요? 근엄하다기보다는 뭔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표정이라고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로 한다면 고뇌하고 있는 표정들입니다. 고뇌하고 있는 표정. 그래서 일본 불교 미술을 대표적으로 표현할 때는 호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고뇌, 고통. 중국 불교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거기 좀 잘 안 나와 있는데 중국 불교야말로 어떤 모습이냐면 근엄하고 웅장하면서 위엄을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위엄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대개 불교 미술을 가지고 좀 특징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국 불교의 특징은 굉장히 인자한 미소, 은근한 미소 이런 걸로 특징을 잡고 일본 불교 같은 경우는 뭔가 심각하게 고뇌하는, 고민하는 이런 걸 특징으로 잡고 그리고 중국 불교에 있어서는 아주 근엄한 위세 같은 걸 특징으로 잡습니다. 이게 사실은 똑같은 불교예요. 똑같은 불교인데 똑같은 씨앗인데 어디다 갖다 심으면 귤 되고 어디다 갖다 심으면 탱자가 된대요. 귤이 되기도 하고 탱자가 되기도 하고 똑같은 불교인데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런 모양이 되고 일본에 가서는 저런 모양이 되고 중국에 가서는 저런 모양이 됐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불교를 다루면서 주로 원효진울이 많이 중심이 될 텐데요. 한국 불교의 사상적인 측면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합침의 불교라는 말을 씁니다. 통불교, 원융불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은 이런 모습이 그 한국 불교의 사상적인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실제 제가 지금 문화라는 말씀을 잠깐 좀 드렸습니다만 그래요. 불교 미술, 불교 문화 문화의 가장 심층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문화를 나무로 생각해서 본다면 문화의 뿌리 부분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철학이요, 종교입니다. 문화의 뿌리에 해당하는 게. 결국 저런 바탕이 문화를 드러내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내는 모습이 되는데요. 이게 그 밑바닥에 새로운 것이 들어왔을 때 그걸 달라지게 하는 토양. 한국적인 토양, 일본적인 토양, 중국적인 토양. 그런 토양들이 사실은 그런 토양들이 여러 가지를 달라지게 만드는 거죠.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부처의 모습까지도 달라지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문화적인 토양을 만들어내는 뿌리는 철학, 종교 이런 것들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간다면 그건 아주 고대에 있어서부터의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우리들의 자연환경, 그 안에서의 삶의 경험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대개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대개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본인들 생김새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제 모습 한번 보시면 되게 얼굴이 넓적해요. 앞쪽이 좀 넓어 보입니다. 앞쪽이 넓어 보이면서 여기가 사실은 여기 두께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 두께가. 목도 짧고요. 서양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생겼나요? 서양 사람들 영화에서 본 거나 아니면 지나가면서 보신 특히 여기 인사동 거리에 서양 사람들 꽤 많은데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좁습니다. 좁고 이 앞뒤가 길죠. 그래서 이 앞뒤가 깁니다. 길고 코도 길고 목도 길고요. 중고등학교 때 음악 시간이 있으셨죠? 음악 시간에 제일 처음에 뭘로 시작하나요? 음악 시간 처음 시작할 때. 수업 음악 시간 처음 기억 잘 안 나세요? 하도 예전이라? 제일 처음에 제 기억엔 거의 대부분 음악 시간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이론을 배우는 건 바로 이론으로 시작하지만 오늘 노래 배우는 거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때 선생님이 피아노 앞에 앉아서 발성 연습. 그러면 대개 뭘로 했냐면 저는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 할 때 선생님이 자주 그러셨어요. 야, 입을 좀 동그랗게 크게 벌려. 입을 이렇게 벌리래요. 그거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입을 그렇게 벌려야 되나? 입 그냥 있는 대로 벌리면 어때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이 인체 구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소리 내면 어떻게 나오나요 하면요. 요게 짧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올라와서 요게 얇으니까 요만큼 나와서 톡 튀어나오죠.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게 또 여기가 두껍잖아요. 여기가 기니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발성은 길게 나와서 길게 나오겠죠. 근데 지금 뭘 시켜야 되냐면 서양식 발성법을 시키려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여기서 나와서 여기로 튀어나오니까 강제로라도 좀 더 길게 소리를 만들어서 나오게 하려면 선생님들이 뭘 하셨냐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리 나오는 통로를 좀 더 길게 만들려고. 사실은 그건 우리식의 소리 아니에요. 우리식의 소리는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정석이에요. 아리랑 쓰리랑 입을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나오는 음이 돼버릴 거예요. 오히려 사실은 문화적인 차이는 자연 환경에서부터 그 안에서 성장해온 우리의 인체 구조까지
다 포괄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화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것에 맞게 변형되는 것들. 밑바닥에는 당연히 철학과 종교 이런 추상적인 것들이 깔려 있지만 그 안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자연적인 아주 고대부터의 이제까지의 우리의 모든 삶의 체험들, 그걸 사실은 추상화시켜 놓은 걸 철학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